여야 지도부가 새롭게 짜여졌지만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에서 보듯 여야 관계의 앞날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울 만큼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여야 대선 주자들의 행보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정군기 홍익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추가 경정 예산안이 막판 암초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다시 된 듯한데요. 정진석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두 원내대표의 이야기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처리 약속이 오늘 중에 지켜지지 않으면 조던해온 고조조정 청문회, 백남기 청문회 등의 약속도 동시에 파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민생 예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레탄 트럭 등 민생 예산, 교육 예산을 더 확대하자고 주장해왔고 정부 여당은 반대했습니다. 결국 민생 일자리를 위해서 추경을 하자고 했던 정부 여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추경 처리 약속이 오늘 중으로 지켜주지 않는다면 각종 청문회 약속 동시에 파기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상 원내대표, 민생 교육 예산 더 확대하자고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네, 두 원내대표의 주장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십니까? 저는 뭐 두 쪽 다 이거 하나 깔끔하게 처리 못해가지고 또 뉴스에 이렇게 서로가 공방을 벌인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야당 쪽이 막판에 뭔가 이제 당초 합의되지 않은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11조 그 규모의 추경을 하자. 전 사실 추경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뭐 확 달라질 거로 보지 않는데 어쨌든 워낙 어려우니까 조선하고 그 해운산업 이 저 구조조정하고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추경하자 해가지고 이거 사실 야당 국민의당이 제일 먼저 주장한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 쪽에서 느닷없이 학교에 그 우레탄 운동장 그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하면서 또 사실 그게 아니고요. 누리 예산 과정에 이제 부채가 있는데 그 돈을 그 갚기 위해서 6천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하자 그랬는데 뭐 반대가 심하니까 3천억이라도 하자.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3천억이 더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야가 그동안 여름 내내 땀 흘리는 가운데서 오늘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깔끔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누리 과정이 문제가 되니까 계속해도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여야 두 쪽 다 깔끔하지 못한데 야당에 약간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무게를 책임의 비중을 두자면 야당 쪽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신데 우리 강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본질적으로요. 누리과정은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교육청 재정에 워낙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워서 시작한 건데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지방에다 재정 부담을 갖다 넘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대로 가기는 어렵고 요번 합의 국면만 본다 그러면 저도 정 교수님 말에 뭐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요번 임시국회 구성을 할 때 맨 처음에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3당 정책위 의장하고 그 정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논의 과정에서 임시국회 또 파란이 많았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동력을 잃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거라도 질러야 되겠다 뭐 그랬던 모양인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간사들 협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늦게 될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그 정리하는 데만 해도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2일 날이 내년도 본 예산 제출이기 때문에 여하튼 여야가 어떻게 해서든지 1일까지는 마무리 짓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사실 합니다.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그것 때문에 좀 강경한 목소리가 좀 득세하는 것 아니냐. 이거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연관지어서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더민주당 지도부가 약간 유연성을 갖다 보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원 양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강성으로만 가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하고는 좀
구분해서 보자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이제 사드 이야기를 말씀했는데 새누리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드 도입을 찬성하는 당론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동안 반대하는 의견도 없었는데 당론으로까지 이제 굳이 채택을 했는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저는 뭐 여당이 잘 정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고 여당이 또 확실하게 집권 또 보수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보 문제는 확실하게 이제 이미지를 세워줘야 되는데 그 동안에 뭐 이 TK 지역에서 성주라든가 김천에서 여러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 보니까 멈칫멈칫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 이제 지역 국회의원도 내가 한 번 더 안 해도 좋으니까 이건 나라의 안보에 관한 문제고 뭐 이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된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또 SLBM을 쏘는 바람에 뭐 당연히 저는 여당으로서는 이건 정리가 잘 된 것 같고요. 야당도 이제 내년 대선에서 큰 좋은 결과를 보려면 예. 안보에 있어서 미정비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보 가지고 여당하고 뭐 맞서가지고 큰 거로 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안보에 여야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고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당연해야 될 사드는 일이다. 당론으로 가야 되고 온 국민 여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요, 그 과정 중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보니까 뭐 핵잠수함 도입도 본격 거론하고 또 뭐 건국절도 공론화하는 모습이 지금 여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좀 대선을 좀 보고 여권을 좀 결집시키는 의도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움직임도 뭐 앵커 말씀대로 있는 거는 같은데 뭐 핵잠수함이 말이 쉽죠.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건국절 논란은 제가 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여당이 건국절이라는 이런 또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와가지고 각을 세운지 모르겠어요. 뭐 임시정부를 굳이 외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 또 청와대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다 안고 간다는 점에서 네. 정부 수립은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건국절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다른 의견이 좀 갖고 일부 있습니다. 있다. 네. 새누리당에서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국론 통일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된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는 이 문제를 갖다 잘 해결해 나가기가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의견의 다양성은 당연히 있고 바람직하죠. 이것이 국론 분열로 갈 것이냐, 통합으로 갈 것이냐, 수렴으로 갈 것이냐는 이제 정치권에서 잘 해내기 나름인데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여당도 그러고 야당도 그러고 이 국론을 갖다가 어떻게 수렴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당이 만약에 당론으로 정했다는 것으로서 만약에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만일 여당이 당론은 모으되 예. 유연성을 갖고 야당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핵잠수함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지금 우리 정 교수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중국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일본에 자극을 주지 말아야 되는 대외적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핵잠수함이라고 말이 나왔지만 핵잠수함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이 있습니다. 동력을 받는 핵 추진을 하더라도 핵무기가 없으면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핵 추진 잠수함조차도 우리는 넘어야 될 산이 네.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문제는 물 밑에서 조율하고 추진하고 다 한 다음에 무르익었을 때 나와야 네.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너무 성급하게 좀 중근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칫 안보 문제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신중하지 거죠. 못하다. 네, 예, 그 점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건국절에 대해서는 정국이 교수님하고 제가 의견이 굉장히 유사한데 아니 8.15 때 정부 수립됐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누구 부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할 수도 있고 또 마디가 꺾이는 때 독립된 게 광복된 게 50년, 60년 뭐 이렇게 가면 그때 기념하고 또 정부 수립도 그렇게 가면 되는 일인데 이 문제는 불필요하게 자극을 네.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가을 되면 새 역사 교과서가 나오면 또 이 부분이 좀 거론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사드 문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누추입니다. 추미애 대표 사드 문제 공론화 절차를 연기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강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대표 약간 좀 발을 좀 빼는 듯한 모양새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말 아끼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당 대표가 지금 전당대회 때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대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외부 여건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 당내에서 보면 김종인 대표의 전 대표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예. 또 내년도에 정권 재창출을 죄송합니다.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당이 이렇게 단합된 모습으로 가려면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 김종인 대표 물러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김종인 뒤집기는. 대표의 그 상징 중에 하나인 사드 문제를 갖다 뒤집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추미애 지금 당 대표가 완전히 그러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반대론을 갖다 접은 것이냐? 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언젠가는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네,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밝히더라도 반대쪽에 무게를 두시는 네, 거겠죠. 그렇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요 추미애 대표나 김종인 전 대표나 사드에 관한 그런 그 또 개인 또 지도자의 의견은 둘째치고 야당이 사드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저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보에 관한 문제인데 나라가 있어야 여야가 있고 야당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큰 선거라고 하면은 그 대선이 있는데 사드 같은 그 안보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부 의원들이 벌써부터 그 사드 반대 당론화를 들고 나왔죠. 네. 이건 벌써 그 총선 때 자기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당선된가를 잊어먹은 겁니다. 김종인이라는 그 보수 인사를 그 간판으로 내세워 가지고 표를 많이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김종인 전 대표의 그 전략적 모호성 뭐 그것도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뭐 찬성 모호성은 뭡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추미애 네. 대표가 오늘 그 뭐 원래 당론 지지하겠다 그러다가 예. 갑자기 전략적 유연성 이게 무슨 요즘 뭐 그 전략에 관한 그 개념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그 안보에 있어서는 네. 분명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요 요즘 추미애 대표 잘하고 있어요. 박정희 저 묘소 이승만? 같죠, 이승만 묘소 같죠. 그 저 이념에 상관없이 우리의 역사도 본인이 좋든 싫든 간에 역사에 있었던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좋았는데 거기 또 왜 대통령 보고 4.3 그 뭐 안 가냐 이런 얘기까지는 좀 오버한 것 같고 당론 문제도 본인이 반대한다고 하면은 뭐 반대를 뭐 하시는 건 좋은데 네. 그 너무 그 저 당론에 대한 그 움직임을 부각을 시킨다든가 내년 선거에 이기면요 그 본인들이 내년 선거에 이긴 뒤에 사드 배치 그 반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사실 예, 이 모든 논란이 사실 내년 대선 과정과 이제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드 문제만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보 문제라고 그래서 국론이 바로 통일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카드를 보이는 순간 반대를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드 문제는 지금 군사적 효용성에 관한 논란, 대중국 관계에 관한 논란 뿐만 아니라 비용에 관한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이라는 게 영어로 뭡니까? 오포지션 파티거든요. 반대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잘 나가는 문제라도 네. 그렇게 될 거라도 그 중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다 짚어보는 게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찬성을 하리라고 네. 봅니다. 물론 야당도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를 반대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야당도 대답을 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그러나 사드 자체의 문제점을 갖다 지적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네네. 사드 자체에 관한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중국을 뭐 고려해서 등등 해서 사드에 대한 그 반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야당 의원들이 그 아무런 생각 없이 중국 갔다가 굉장히 그 어색한 환경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그 깔끔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사드가 이제 돈도 많이 들고 하지만 안보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이런 그 전략적인 네. 그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치된 의견이겠지만 과연 방법을 어떻게 찾으냐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대선 이야기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동시에 나란히 부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강 교수님, 사실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추석 이후에는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뭐 부산을 갔지만 사실은 뭐 부산 민심 잡기를 넘어서서 전국적인 메시지 발신 아닙니까? 한 장의 사진 속에 저 전국의 이목을 갖다가 끌어당기는 거고 그런 건데, 아마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을 완전히 정지 작업을 완전히 끝내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건축으로 치면 토목 작업이 끝난 거죠. 완전히 끝났고 이제 거기에 건물을 세우면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대선 행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안철수 의원도 뭐 부산에 갔지만 공교롭게 같은 날 가는 바람에 네네.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도 지금 국민의당이 좀 하락하고 본인의 지지율이 하락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는 좀 나중에 있고 아직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대선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하시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어떤 행보로 보십니까? 그렇죠. 뭐 공약에 가까운 그런 사항도 발표를 하면서 지금 뛰고 있고, 문재인 대표는 뭐 서울로 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체크해 보니까 오보다. 예. 당장 올라오지 않겠다. 제가 봐도 당장 올라오는 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스탠스가 여러 가지로 좀 뭐 두루두루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내용을 내놔야 되겠죠. 콘텐츠로 이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재수 아닙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4년 전에 나왔던 그 안철수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지금 존재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예. 저는 안철수 의원이 뭔가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뭔가 멋진 거를 들고 지금 나올 때인데 알맹이 없이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제3지대의 뭐 또한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런 존재감 없이 이렇게 그 구정치인들이 하는 예. 내용 없는 지역 순방만 하다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야의 그 거대 당을 견제를 하는 정말 알맹이 있는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이 구태이다라고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시종일관 사실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해오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표와 못 만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대표님이 활력 없이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그러니까 그 대표님은 중도층에서 신뢰감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민주화의 상징이고 또한 당의 어른이고, 사실 제가 좀 앞서 나간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김종인의 마음도 얻지 못한 사람이 예. 민심을 어찌 얻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정치적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맹활약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김종인 대표의 활동 없이 정권 교체가 어렵다, 대체 불가능한 정치적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 교수님, 사실 문재인 전 대표로서도 김종인 전 대표의 확장성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문 전 대표, 김 전 대표 어떤 점에서 접점을 찾아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민주당의 그 어떤 주류는 확실히 이제 친문 체제로 구축이 됐는데, 또 한 번 김종인 전 대표를 뭐 얼굴마다 내세워 가지고 그 중도층을 향한 확장성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그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김종인 전 대표가 못마땅하지만 겉으로는 계속 그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습니까? 아주 예의 바르게. 그런데 비해서 또 김종인 전 대표는 친문이 내 없으면 너희들은 안 돼, 이런 식의 그 툭툭 네. 던지는 말이 아주 날카로운데, 어쨌든 간에 참 저는 어색한 조합이 계속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그 어떤 그 슬로건을 네. 김종인 전 대표가 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고 청년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를 좀 더 일으켜가지고 성장을 시켜서 뭔가 파이를 키우는 게 필요한데, 김종인 전 대표가 이런 또 경제에 대한 전문가니까 이런 것 좀 바꿔서 야당에 대한 주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4년 전에 써먹었던 그런 그 경제민주화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문이 이쪽이 좀 부족하다면은 이런 쪽에 좀 조언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강 국장님?
김무성 대표가 오늘 아침에 격차 해소가 시대 정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뭇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60년대부터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에서 파이가 커져야 나눌 수 있다. 파이가 커진 다음에 나누자고 그랬지만 여태까지 파이가 커져도 아무리 기다려도 나누지 않는 거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네네. 논란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예. 문재인 대표하고 이제 김종인 대표 이야기인데 김종인 대표가 지금 손학규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계속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만나는 대열에 그 대상에 문재인 전 대표가 빠진다 그런다면 빠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아프겠죠. 당연히 원할 것이고 또 김종인 대표로서는 상대방이 원해올 때 그걸 갖다가 거부하는 것도 또 어색하기 때문에 일단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다만 두 사람이 금세 찰떡궁합을 이룰 것이냐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이미 김종인 대표 마음속에 여러 후보들에 대한 평가나 특히 문재인 대표랑은 많은 접촉을 했기 때문에 평가나 이런 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고 또 친문 세력으로 이번에 당이? 지도부가 다 네. 이렇게 편제가 됐는데 그 새 지도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지켜보면서 김종인 대표가 조심스럽게 문재인 신중한 대표와 행보를 할 것이다. 접촉해 갈 것이다. 좀 전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이야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격차 해소 경제교실 강연회를 열었는데 우병우 수석, 이석수 전 감찰관이죠. 감찰관 모두를 비판하면서 사실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강 국장님, 어떤 메시지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뭐 메시지 나름 준비를 좀 잘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라는 단서를 뒤에다 붙였지만 한테 그만둬야 된다.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 무책임하다 버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마 지금 이 사태를 갖다가 보는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기 나름대로는 판단을 한 거죠. 우병우 수석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석수 감찰관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왜 이 문제를 거론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걸 갖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 인식을 갖다가 메시지로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 그 격차 해소 문제를 갖다 들고 나왔는데 저는 격차 해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왔다가 대통령 되시자마자 그 접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보수 정당 쪽에서 선거 때만 되면 격차 해소니 경제 민주화니 들고 나왔다가 집권하고 나면 없던 일처럼 딱 덮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미 학습 효과가 이루어졌다. 네. 김무성 대표도 전 대표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고 또 그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다가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슬로건을 구호로 고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김무성 대표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모들이 잘못한 거죠. 지금 그 격차 해소를 들고 나왔는데 이건 기존에 그 보수 여당이 갖고 있던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그 아무런 그 설명 없이 갑자기 이제 격차 해소를 들고 왔는데 제가 대학에 있으면요. 문과 출신들은 90%가 졸업하자마자 실업자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근본적으로 이유가 뭔가 살펴보면은 사회에서 받아줄 만한 그 산업 구조 현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나라 지도자들, 그 정치인들이 다 잘못한 건데 그러려면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뼈저리게 체험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당 대표를 지내신 분이 경제 성장에 관한 아무런 얘기 없이 격차 해소 우리가 그 못 사는 가운데서 파이 나눠 먹으면 뭐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수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죠. 전제를 잘못한 겁니다. 우병우 수석이 자기가 혼자 지금 사퇴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사퇴 안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병우 수석이 사퇴를 해야 된다.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지금 우병우 수석은 본인이 거취를 결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온 나라의 언론과 미디어, 국민들이 우병우 수석이 사퇴를 원하니까 사퇴 좀 시키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방향이 굉장히 잘못됐다. 본인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참모들이 더 잘못됐다. 사실은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의 행보, 또 뭐 유승민 의원 등등, 김부겸 의원 등등 행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3지대론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강 국장님, 사실
현실 정치에서 제3지대론 이야기는 많이 되는데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태까지 저 현대 한국 정치사를 보면 제3지대에서 제3당이 뭘 시도를 했지만 계속 실패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성공을 갖다 쉽게 내다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끊임없이 정주영의 그 국민당이었나요? 네네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제3당 시도는 있었죠. 네네. 그게 된다는 거는 그만큼 유권자들 속에 국민 속에 제3당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형성이 됐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변화를 갖다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것이 꼭 제3지대든 제4당이든 지간에 관계없이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건 안 돼라고 말을 하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정치에 투영을 시켜가지고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들이 반영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우선에 하나 지적하고 예.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통합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열하지 못할 거다. 제3지대 나가봐야 시베리아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과거에 통합이 야권에서 많이 이야기될 때는 정권 교체를 위한 거였습니다. 정권 교체가 정치적 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형식적이긴 하지만 선거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는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저는 지금 정권 교체도 중요하겠지만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의 뜻 요번에 그거는 입법 공간 내에서 국민의 뜻을 갖다 잘 수렴해달라는 요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제3지대론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다 어떻게 수렴해 나가는 것인가 그것이 정치권의 숙제가 되고 있다. 그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제3지대로는 언론이 좀 띄우는 모양인데요. 예. 저는 뭐 전혀 지금 제3지대론이 마련될 상황이 아니다. 야당이 잘하고 있잖아요. 최근에요. 여러 가지 뭐 추미애 대표가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도 상당히 좋고 이런 가운데서 굳이 제3지대를 누가 마련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어떤 정치인들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 위한 그런 걸 보니 뭐 시대적인 정신이나 이념이나 예. 이런 거 없이 그냥 모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뭐 손학규 전 의원 불러드리고 예. 뭐 이런 상황인데 손학규 전 의원도 전혀 지금 복귀의 명분이 없잖아요. 정계 은퇴했다는 분이 왜 갑자기 들어오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국민의당에서도 모시려고 그러고 또 저는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 뭐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이나 또 이재호 전 의원 네네. 이런 분들이 정말 친박도 싫고 친문도 싫고 우리가 새롭게 한번 정치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두루 다 모여가지고 제3지대를 하면 좋겠다. 이러면 참 바람직한 걸로 보이는데 네. 김무성, 유승민 다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시대 정신이나 이념이 없는 이런 제3지대의 그 움직임은 정말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양당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제3지대 정말 힘을 못 씁니다. 미국도 보면은 지금 제3당 전혀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정치권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다 보니까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량도 이제 3, 5, 10으로 결정을 했으니 또 이 부분도 어떤 정치권 또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